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지금 또 뭐 브렉시트니 뭐 파드니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약간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듯한 게 있어가지고 준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재팬이죠.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일본이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픈가 해서 재패인 이렇게 한번 했던 표적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일본은 뭐가 문제야?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일본의 지금 현재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왔던 아베노믹스도 현재 시원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래서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왜 안 넘어가지? 역시 버냉키 형님이 일본에 오셨어요. 버냉키가 일본에 왔다는 것만으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놀라운 놀라운 매직이 일어납니다. 와, 역시 그래서 30분간 아베와 대담을 하죠. 아베가 이놈의 디플레를 벗어나고 싶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해결책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베가 지금 왜 이렇게 전 의장을 불러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있는지, 그러려면 이제 일본의 이제 재난에 대해, 일본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어쩌다 이렇게 머리 아픈 상황이 됐는가? 머리 아픈 상황이. 사실 한때는 세계 2위였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이 추월했지 일본이 뭐 굳이 꺼졌다고 볼 수는 없는 이 정도 규모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는데, 어쩌면 한국의 네티즌들은 일본이 망한 줄 아는데 망해도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강남에 사는 친구가 요즘 좀 힘들다고 해서 저 면목동 사는 친구가 기분 좋아할 건 없는 거죠. 면목동 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가보니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본 하면 제일 뜨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드는 단어 문장이 있죠. 뭐 잃어버린 10년,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잃어버린 27년, 26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요. 문제는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디플레에 대한 책을 보면 디플레 사례 역사적으로 나와요. 근데 일본이 91년부터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언제까지인데 이거는 한국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끝이 없어요. 디플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나긴 디플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돈을 찍어서 엔화를 약세로 돌려가지고 디플레이션의 반대인 인플레를 유도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 우리는 이놈의 디플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혈압 환자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욕을 하든 이렇게 혈압을 높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해서 이제 2000년부터 한 3번에 걸쳐서 강한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뭐 최고점은 아마 작년 6월쯤에 달러당 125원 정도까지 엔까지 떨어졌을 때가 최고점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양적 완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짧게 개념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은 어디서 찍습니까? 한국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돈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데,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돈을 찍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짐바브웨에 꼴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 뭐 독일 사태, 일본도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었어요. 30, 40년대 때. 그래서 일단 돈이라는 거는 원래는 금본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좀 담보를 잡고 찍어야 이 돈이 돈 가치를 유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에 돈을 찍을 때 담보물은 7일짜리 국채를 많이 합니다. 일주일짜리 국채. 일주일짜리 국채. 그런데 뭐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 시장에 있는 7일짜리 국채를 사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찔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7일짜리 국채가 무제한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걸 다, 시장에 있는 걸 다 사가지고 다 돈을 줘버렸어. 그럼 더 이상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끝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버냉키가 뭐라고 합니까? 일본에 와가지고, 뭐 일주일 가지고 그래. 일본이 뭐 10년 안에 망하겠니? 10년짜리 국채로 찍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7일짜리 국채 외에 1년, 2년, 3년, 5년, 뭐 10년까지 하면 살 수 있는 국채의 용량이 확 늘어나죠. 그러면 시장에다가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현재는 그런 형태의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제가 쓰던 카메라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1,300만 원 하던 당시 아반떼 가격으로 출고된 미친 카메라였어요. 졸라게 사고 싶었으나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중고로 샀죠. 그때만 해도 거진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산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베개 옆에다가 두고 자는 거지. 자다가 차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 남자들 아실 거예요. 그때 400 몇십만 원이라는 거는 예, 어마무시하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고에 가면 100만 원도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 한 청년 실업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뭔가 돈이 필요한데 돈 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 전당포에 가는 거죠. 근데 전당포에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전당포가 있는데, 예, 보통은 중고 물품을 맡기면 중고 시세가 100만 원이면 한 70만 원 빌려주잖아요. 근데 버냉키 전당포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뭔가 해서 갔더니 출고가 기준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좀 굴려보십시오. 1,200만 원 빌린 다음에 중고를 12대 사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 또 1,200만 원씩 빌리는 거죠. 매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사이진을 넘어가는 놀라운 이제 청담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게 현재 양적 완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출고가란 개념이 정확하지 않지만 매입하는 기준을 넓게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에 얘가 중고가 100만 원 하던 게 중고 가격이 치솟겠죠. 이거는 맡기면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다시 1,00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 남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넘나 좋은 것 이러다가 그 넘나 좋은 거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대강 비슷한 거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시장에 돈이 막 이제 확 풀렸어요. 그런데 일본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미 중고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중고 시장에 팔아요,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죠. 쥐고 있으면 돈인데 안 팝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어요. 일본의 양적 완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면 1,300만 원 내가 인정을 해서 돈 빌려줄 건데 가져올 물건이 없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1,200만 원인데 1,300만 원짜리가 1,295만 원에 거래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1,500만 원에 해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에 중고가가 신품보다 비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새는 얘기지만 요즘 경매나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해봤자요. 왜 경매 교실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경매로 막 팔자 고쳤던 사람들이 한 10만 원 받고 막 자기 노하우를 풀어주겠대.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어차피 뺏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나면 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경매나 이런 것들은 배우면 금방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돈 받고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앵벌이를 하고 있을까? 진짜 경매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업자들은 다 빠졌어요, 지금.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현재 비쌉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경매가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던 아니면 빚을 못 갚았던 해가지고 싸게 넘어온 걸 싸게 사서 정가에 팔면 그만큼 남는 거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치 투자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출 문제죠. 일반 매매는 이제 대출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경매는 이제 대출 한도가 굉장히 러프해요. 그래서 조달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경매로 사는 게 일반 매매보다 더 비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게 없어요. 이 가격대는 사가지고 팔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경매 교육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쪽으로 다 턴을 해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비싼 거 슈퍼카들 렌트했다가 못 갚아가지고 법원에 물건 잡힌 거 있잖아요. 그거 싸게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차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안 팔려가지고. 그리고 최악은 뭡니까? 벤틀리 이런 거죠. 폭스바겐 집에 간다고 나와가지고 아우디 이런 거 샀다가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경매시장이 지금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사실 뭐 정말 자기가 남들이 풀 수 없는 법적 문제를 자기가 풀어내가지고 할 거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유행하는 데는 경매로 돈 벌기가 아니라 경매로 돈 벌겠다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자, 원래대로 들어오면.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황은 이게 이제 국채예요. 국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네. 왜? 중앙은행이 계속 사줄 거니까. 그거 믿고 비싼 값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국채를 사면 이자를 줘야 되는데 왜 삽니까? 마이너스가 더 깊어질까 봐. 이해가 되시죠? 마이너스 0.1에 샀다가 마이너스 0.3에 팔면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그럴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금리에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채권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닝키가 이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고민하다가 한 게 뭐예요? 올해 1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 때리는 겁니다. 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찍었어요. 돈을 찍었는데, 은행들이 대출해주라고 돈을 빌려줬더니, 경기가 안 좋아서 대출은 안 하고, 다시 중앙은행에 다시 맡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자가 0.1% 줘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돈으로 0.1%를 하니까 그냥 은행은 대출할 생각은 아예 없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꿀 빠는 장사로군. 이러고 있는 거죠. 실컷 양적 완화를 했더니 돈은 그냥 한번 휙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대신 이제 금리는 많이 떨어졌죠. 신용금리 많이 내려왔는데.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그래서 여기다가 더 이상 이자를 안 주고 마이너스를 때리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는 0.1 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를 때리겠다. 라고 했더니 일본 중앙은행에 와 있던 돈들이 일거에 다 나가가지고 시장으로 다 대출이 나갔을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0.1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을 차라리 사자. 그게 국채죠. 저기 모터 들어가면 이게 꼭 내려가네. 예, 웃기네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으로 마이너스 0.001만 줘도 마이너스 0.1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국채 시장으로 쫙 쏠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귀한 국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사고 물건을 안 풀었는데, 이제는 중앙은행이든 돈까지 나와가지고 국채를 사겠다고 난리 부르스 치니까 양적 완화의 효과는 여전히 없고 국채는 품기고, 국채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도 안 되고,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넘나 좋은 곳에다 넘나 골치 아픈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까 이 카메라로 설명을 다시 좀 드리죠. 그래서 전당포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대출을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이 중고가 품귀 현상, 프리미엄 이런 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돈 있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이 카메라들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캐논에서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 새로 판매 출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고가 폭락하는 거죠. 새 거 사면 되니까. 어차피 출시 가격은 똑같아요. 1,300만 원. 그러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헬이죠. 같은 1,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새 거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유통시장에서 살려고 하니까 유통시장에서 안 푸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찍으면 발행시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중앙은행이 사고 바로 돈을 재무부에다 꽂아주는 게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이거를 주장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이제 화폐의 재정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버냉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정과 통화 정책이 하나가 되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하나가 되는, 뭐 결국 그 말인 거죠.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재무성은 야, 이제 구하기 어려운 국채도 그냥 이제 직거래로 할 수 있습니다. 직구를 하는 거죠, 직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직구가 안 됐을 때는 중간 유통 마진이 많이 남겼으니까 이제 직구로 이제 땡기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쌓아놓은 재고들이 쓰레기가 되면서 박살나겠죠. 그러면 양적 완화 좀 하겠지만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본의 아니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또 대출이 더 안 되는 또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시중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기절하는 거예요. 시장이 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참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고. 제가 타이레놀을 먹고 이거를 개발한 사람한테 뽀뽀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간에 안 좋고 임산부가 먹으면 이제 과잉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세상 모든 거는 부작용이 없는 게 없는데 이 헬리콥터 머니가 지금까지 일본 중앙은행과 재무성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 머니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양적 완화를 했더니 은행들한테 대출해주고 돈을 줬더니 은행이 대출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헬리콥터 머니를 하면 채권을 찍어서 바로 중앙은행에 팔아서 그 돈이 정부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부가 바로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 눈치를 안 보고 바로 찌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은행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은행은 위험 직종입니다.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 진입한 유력한 곳이 일본하고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했을 때 은행주들은 마이너스 45%씩 박살났습니다. 왜? 앞으로 시중은행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상에서는 또 게다가 그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죠. 채권 유통을 하는데 발행 시장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바로 뛰어들어오니까 얘네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예전에 친구하고 막 고민하다가 야 우리 재밌는 돈벌이 없을까 하다가 중국에 갔더니 이케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싸고 좋은 거예요. 정말 싸거든요. 우리나라 이케아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팔면은 최소한 우리나라의 대행몰을 보니까 3배 이상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케아몰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볼까 하다가 서로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했는데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갑자기 광명 이케아가 확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지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 의자를 나눠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아예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아예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들어가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너무 깊어지면 모든 금융 시스템이 교란되잖아요. 왜? 부동산이 버블이 장난 아니게 낍니다. 아니 어떻게 집을 사서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 받아가면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다 대출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덴마크나 이런 데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어이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겁이 나니까 못하겠고 그래서 결국 이걸 하면 은행들은 왕따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금리는 저금리니까 예대 마진도 없어요. 은행들은 단기에 돈을 빌려주고 단기로 조달해가지고 뭐 20년, 30년 대출해줘가지고 이자 먹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은행도 주가입니다. 기절. 특히 일본. 그리고 그래서 리츠나 이런 쪽으로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먹을 거리가 없어요. 은행이 할 게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입니다. 중국 웨이시는 중국 카톡은 하나의 은행이에요. 핀테크가 발달해버리면 그나마 은행 가던 업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이렇게 이체 받고 있잖아요. 그냥 태그하면 돼요.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그 갤럭시 S 세븐인가요? 세븐 나왔으니까 8인가요? 언패킹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이 폰이 이제 어디다 힘을 줬는지 그렇게 보면 약간 눈알이 그려져 있어요. 홍채 인식으로 갑니다. 홍채 인식은 지문보다 더 확실해요. 예, 지문도 솔직히 제 친구가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꿔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웨이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수업료 2만 원 이체해야 돼요. 근데 2만 원을 보내는 것보다 2만 원을 내는 것보다 이체하기가 더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은행을 쓰고 있는데 보안 등급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이라도 보내려고 하면 일단은 등록된 컴퓨터와
등록된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하면 누군가가 당신일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인터넷 뱅킹에 떴다고 팝업이 팡팡팡 뜨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우르르 뜹니다. 그러면 내가 맞음이라고 하면 이제 진입이 돼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넣고 입력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체를 하죠. 이체를 하고 계좌 비밀번호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체를 하면 지금까지 거래했던 흔적이 없는 계좌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냐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하면 당신이 맞으면 58을 누르라 또 누르면 승인 됐다 그래요. 승인이 되면 그런 다음에 OTP 카드를 눌러가지고 또 그걸 입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사동을 갔는데 이것저것 막 이제 제가 테러의 국가 프랑스로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한테 한국 부채라도 좀 주려고 살려고 했더니 이제 현금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인출을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2,000원 뽑는 게 차라리 2만 원 주니까 대신 뽑아 1만 원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은행이 왜 이러냐? 왜 액티브엑스를 왜 포기 안 하느냐? 만약에 은행 실수로라도 돈이 빠져나갔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그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에 다른 장치가 있어도 도입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튼 외국은 그냥 할 때 만약에 송금을 할 때 카메라를 눈에 대면 끝이에요. 네. 지문은 영화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 붙이기라도 하고 막 하던데 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핀테크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저금리에서 수수료가 남는 장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핀테크를 이용해가지고 지점을 많이 줄입니다. 지점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요즘 비대면 계좌 만들어지죠. 신분증 찍고 눈 찍으면 갑자기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거를 보내면 굳이 은행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그렇게 갈 것이고, 그리고 은행들의 수익 구조는 리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거 만질 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신림동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리츠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반인 얼마 전에 인천 어딘가가 리츠가 이제 들어갔는데 주택들을 한꺼번에 봤는데 건국 이래 최대 규모래요. 주택이 이렇게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사려고 이제 사는 게 최대 규모로 주택을 매입했대. 뭐 예전에 신도시 뭐 허브 벌판에 개발하는 거 말고 그냥 주택을 사가지고 이 아파트를 올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단일 거래 중에 최대 금액이 나왔대요. 그렇게 바뀌어갈 것이고 거기에 은행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왜? 돈을 여러 명 거 공모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아무튼 뭐 그런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역으로 조금 했는데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 제가 이케아 그 대행모를 하려고 했던 그게 은행이라고 보면 되죠. 채권을 만지던 우리가 당사자끼리 직접 만져버리니까 이제 은행들이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던지겠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이거 뭐고 다 박살날 수 있죠. 요게 부작용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 물량 걱정 없이 정부가 매입해서 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찍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데 가장 큰 단점은 시장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채권 시장이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채권 시장은 워낙 다이가 커가지고 충격이 좀 오면 그 나비 효과가 꽤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닝키 양반이 모르겠느냐. 그래서 타겟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헬리콥터 머니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0.001%인 채권 이자가 갑자기 1%로 확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팍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0.2 이상 안 가도록 0.2가 넘어갈 것 같으면 헬리콥터 머니를 중단하고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겠다. 이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2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게 아니라 0.2% 뭐 0.5%가 될 때까지라고 했어요. 어차피 돈을 찍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될 때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안전하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무한입 삼겹살이 있는데 여기 왜 돈이 되느냐면 역시 이게 장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독일하고 스페인에서 가지고 꽝꽝 얼어 있는 그 돼지고기를 귀신같이 녹이는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고기의 다리는 제외하고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이런 삼겹살들은 대패로 깎거든요. 두꺼우면 너무 질겨서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콩불 뭐 이런 거 있죠. 뭐 볶아서 먹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해동의 기술 때문에 얘가 두껍게 생삼겹살처럼 구워도 맛있다는 거죠. 육즙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런데 10,000원이에요. 이 동네는 좀 비싼 동네라 가지고 강남이라고 11,000원인데 웬만하면 9,900원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무한리필 치고는 나쁘지 않은데 아니 10,000원 받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어디 삼겹살 가면 100g에 12,000원 넘어간 데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1kg에 550원이래요. 1kg에 550원. 와, 이걸 그래서 사장님이 고민이 고기는 진짜 마음껏 먹어라. 제발 상추를 한 개 없이만 먹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고기 킬러도 본전 뽑으려면 30근을 먹어야 돼요. 30근이면 그 20kg짜리 쌀포대만큼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고 저기 한 3개월 굶은 사자나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인당 한 3,00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간대. 상추 때문에. 상추는 얼려서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상추 녹인 기술은 좀 아직 개발이 안 됐나 봐요. 상추가 개발되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이게 뭐겠습니까? 근데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매주 뭐 월, 목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실험을 해본 거지. 근데 잘 되니까 이제 월요일에서 일요일인데 그냥 매일이라고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기분 차이죠. 매주 월요일하고 오늘 무슨 요일이지 막 순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냥 이 말하는 시장을 달래는 효과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30근까지 가능하고 무한 리필하고 사실상 30근은 20kg거든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는 두 근만 먹어도 인간이 아니라고 보면 돼. 1.2kg, 삼겹살 1.2kg는 소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근데 돼지고기는 그 약간의 흐름이 끊기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굽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한 점이라도 더 먹지. 돼지고기는 삼겹살은 기름이 많아가지고 잠깐 쉬어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절대 고기를 구울 때 끊김없이 가야 되거든요. 먹었다가 아직 안 익어가지고 멈춘다거나 잠깐 안 되면 그래서 갈비로 넘어가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달래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당신이 원하는 금리까지 우리가 맞춰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헬리콥터 머니 하지만 그거는 수급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고 너희들 돈 뭐 그 정도 이상은 손실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시장도 달래고 이걸 할 수 있고. 역시 연준 의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머리를 졸라게 잘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거 계약하신 분이 5천 들여가지고 첫 달에 1억이 전 찍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아이템 되게 많아요. 아이템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오픈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렇게 아이템 좀 이렇게 비싼 거 사주시면 제가 술술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직종이 많아가지고 이제 온갖 얘기들이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무한이 뜹니다. 뜰 수밖에 없어요. 왜? 불황.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난한 지점에 회식할 때. 여기 20명이 가도 20몇만 원 끝나요. 인당 30근씩 먹어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그냥 신림동 이런 데 있죠. 배고픈 청춘들이 많은 곳. 그런데 이제 대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재밌는 게 요거하고 또 연어 무한리필. 이게 국제정서하고 다 물려 있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래서 이제 버냉키는 시장을 이렇게 달래가면서 그리고 재정정책을 시행하라라고 이제 뭔가 묘책을 꺼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그걸 보고, 엔화가 갑자기 뭐 두 자릿수로 간이 많이 했던 그 엔화가 105 이하로 내려가는 버냉키의 매직을 또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버냉키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 뭐 잘 하잖아요. 잘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물론 욕하는 사람들은 졸라게 많은데요. 물론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저는
뉴노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금리라는 거에 레벨 다운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오죽하면 헬리콥터 머니라는 통화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한때 일본 중앙은행이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으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뭐 헤지 펀드들이 막 공격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래도 한마디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무제한이다.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발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헤지 펀드들이 달려들어 봤답니다. 반자이하고 해봐야 기관총회 그 총탄만 잘 있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경원 중에 참 좋은 말이 절대 중앙은행에 대들지 마라. Don't fight Fed란 말이 있어요. 절대 연준에 거스르지 마라 말이 있거든요. 왜? 연준은 무제한. 스타크 할 때 나는 유한맵인데 저쪽은 무한맵이에요. 초반에 다 작살내지 않으면 갑자기 그 마린의 이런 나는 이제 가스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을 때 인해 전술에 싹쓸이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러다가 수고이네 하면서 이제 감동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도 이렇게 될 것이고 유럽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개인하고 전문가들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뉴먼 말씀드렸는데 금리의 레벨 다운, 그리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거의 마이너스까지 감소하는 쪽으로. 예전에는 뭐 안전자산은 한 3에서 5%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지금 브렉시트라는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천천히 하거나 한동안 멈출 가능성이 생겼고, 그리고 일본은 이런 형식으로 일본도 완화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완화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이머징은 어쨌든 달러 강해질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머징도 오히려 기회가 좀 여지가 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졸라게 눈치를 보고 있던 이머징들이 금리를 막 낮추고 있어요. 예. 막 지금 발언권은 없지만 저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빵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제 빵으로 나오고 다음에 멘트도 좀 부드럽게 나오면 다음 달 우리나라도 한 번 더, 그래서 드디어 1을 보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다 금리만 낮출 생각을 하고 돈만 찍을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헬리콥터 머니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찍어서 처음에는 양적 완화에 그 제한을 넓혀가지고 공급을 좀 늘려가지고 시중금리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헬리콥터 머니를 포함한 좀 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의 목표는 이 돈으로 재정 정책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일단 다이어트가 가장 빠른 건 뭡니까? 굶는 거죠. 네, 굶는 겁니다. 근데 굶어서 빼면 이제 근육부터 빠지기 때문에 더 살찌기 쉬운 환경으로 돼서 요요가 심하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는 유산소 운동 같은 거야. 일단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점점 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높여도 거의 기절합니다. 체력은 더 약해지죠. 살은 빠지는데. 오히려 마른 기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가 필요한 건데, 웨이트를 하려면 재정적자 부담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재정적자나 그리고 채권 시장의 수급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수급을 하고, 선진 시장이 이렇게 갔을 때 이머징도 약간 숨통을 튀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뉴스라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전 국민이 30분 안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30년까지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열겠다. 네, 뭐겠습니까? 재정 투자하겠다는 거죠. 재정 투자에 가장 확실한 게 제일 전통적인 게 고속도로 까는 거죠. 인프라 까는 거죠. 뭐. 지금 뭐 항은 뭐 깔 데가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온천지 지금 도로 깔고 난리가 났죠. 예.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GDP의 8%를 다 도로 깔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한 거고. 중국 GDP의 8%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중국 GDP가 세계 2위인 거 생각하면요. 그리고 오바마도 그걸 했습니다. 330조로 미국이 다 좋은데 다 비행기만 타고 다니잖아요.
미국에 한 번씩 우리나라 와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대중교통이 놀랍니다. 아니,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 unbelievable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고속도로를 가면 더 놀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람들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공연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면, 미국의 큰 그레이하운드라고 큰 버스 있죠. 거기 뒤에는 화장실이 달려 있어요. 일단 미국은 무시무시하게 길기도 하지만 휴게소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매점 하나, 주유소 하나, 그 영화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그게 답니다. 그게 휴게소예요. 근데 그걸 너무 구리다고 지나가잖아요. 다음 휴게소 500km 밖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큰 나라에 감이 없어가지고 다음 휴게소가 서울에서 부산인데 그래서 히치하이킹이 생기는 거예요. 가다가 차가 퍼져버리니까. 기름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히치하이킹을 할 일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는 건 자살행위죠, 우리나라는. 있을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차에 이제 이게 그 기름 잡다가 불 들어오면 최소 30km 이상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30km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불 들어오면 다음까지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여차하면 가장 긴 데가 500km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옆집이 30km인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음식점이라는 게 뭐 그냥 팬케이크에다가 이상한 뭐 말라붙은 베이컨이나 주고 뭐 이런 요딴 것들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의 이제 하다못해 그 패키지 상품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만 돌아다니면서 휴게소 밥만 먹고 돌아다니는 놀라운 패키지 여행도 있어요. 네. 어차피 뭐 가봐 할 게 뭐가 있으니까 밥만 먹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래서 미국도 좀 깔겠다는 겁니다. 주요 도시들은 이제 대륙 횡단까지 좀 빡시더라도 주요 구역권은 좀 해서 그 330조를 깔다고 하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중국은 대마왕이죠. 1대1로 하잖아요. 아예 뭐 여기서 지구 한 바퀴 돌리겠다는데 뭐.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도로 자기들이 놔주잖아요. 돌아가기 빡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이 금융위기 이후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적이고 비정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났다면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정정책을 통해가지고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거의 무제한에 가까이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헬리코트 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무제한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재정 투자를 엄청나게 할 수 있고 재정 투자가 잘 되면 민간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 하니까 택배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나 이런 상품들이 유행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2008년 이후로 8년 넘는 이 불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용트림을 할 수 있겠다. 물론 저는 꼭 결말을 아름답게 짓는 습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게 바로 국제공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중국도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중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철강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1등, 2등이 합쳐지고 했던 거. 이거는 미국 간의 경쟁을, 대립을 넘어서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정 투자를 위해서 수요를 촉발시킨다면, 과잉 생산에 대해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성공하거나 가시화 된다면, 어느덧 주가는 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코스피도 뭐 당장 뭐 브렉시트 터지고 뭐 난리 날 것 같이 했는데 그래도 2,000 넘어가 있고요. 환율은 1,130원대입니다. 환율은 1,130원인데 우리나라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1,250원이 넘어가야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적어도 자본유출이나 뭐 이게 수급이 아니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외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이 팔고 외인들이 사고 있어요. 선물, 현물 볼 거 없이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심심해서 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겠습니까?
한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여력도 있고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가격은 저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미국은 경기가 물론 미국 경기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그럼 얼마나 좋아야 좋다고 얘기할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금리를 몇 번을 더 올렸어야 될 상황인데 주변 상황 때문에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왜? 원래대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경기는 꽤 많이 살아났고 ISM 지수 이런 거 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발표됐었던 그 비농업 고용도 완전 이렇게까지 양쪽 다 그 서프라이즈였죠. 하나는 망했고 하나는 돌아와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럼 당연히 골디락스 같은 거겠죠. 미국 경제는. 그러니까 건국 이래 최고점을 재차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쉬어갈 땐 되긴 했어요. 기술적으로. 쉬어갈 땐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크게 보면 뭐 지금 미국 고점 얘기가 2013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놈의 고점이 3년 동안 온다고 해놓고는 안 오고 있어요. 예, 네, 고점 논란이 있을 때는 고점이 안 오더라. 위기가 인사를 하고 오는 경우는 없다. 뭐 그런 것이고, 뭐 만약에 일본이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하면 일본이 늘 마루타였잖아. 왜? 2001년 아베노미스 처음 하고 막 이럴 때 아베노미스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버냉키가 가가지고 자문했었고, 지금도 버냉키가 가가지고 소심해진 일본을 다시 북돋으며 열심히 찍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늘 돈 많은 애들 중에서 국가로 치면 우리가 더 호구지만 돈 잘 버는 큰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 참호구이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를 대신해서 실험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 유럽이나 나중에 미국이 다시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이 경험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보기에는 2003년부터 뭐 주가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 정점 찍고 지금 꼬꾸라진 게 8년이 됐잖아요.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사실. 그죠? 돌아올 때가 됐어요. 지금은 주가 같은 것만 돌아온 것 같은데, 조금 더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인류는 어찌됐건 거기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거죠. 통화정책이 무한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중앙은행과 그 정부가 이렇게 딱 붙어서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정정책을 일으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럴 때 그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할 때, 올라갔을 때는 지금 만약에 한국어로 설명한다면 코스피로 한 2200이 넘어가고 해 사람들이 하고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다가 2400쯤 되면 한번 또 꼬꾸라지겠죠. 그러다가 다시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또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개인들은 늘 그런 식이었죠. 이걸 안 하면 개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참 재밌는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금융 쪽으로는 아까 뭐 홍채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될 거고, 물론 테슬라가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있죠. 그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다가 누가 사망을 했는데 그날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는 게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당연히 상식 같은 일인데 우린 다 팔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기술들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좌파 세계사라고 표지부터 다 빨갛습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로서 있어야 될 책이겠다라고 해서 샀는데, 그 책의 딱 논지는 한 문장을 줄이면 인류의 역사는 세 가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 두 번째가 기득권끼리 자기들끼리 싸움. 그리고 세 번째가 기득권과 피지기의 계층의 싸움. 이렇게. 이걸로 그렇게 놓고 보니까 다 맞아요. 뭐 그렇게 보면 그 역사라는 게 참 재밌게 되는 것 같고, 지금 기술 발전이 한 번 더 일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동안 뭐 스마트폰이나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조금 일어났다면 이제 좀 더 될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그때 잠깐 버냉키가 오기 전에 엔고가 와가지고 한국 자동차나 또 테슬라가 사고 났을 때 한국 자동차주를 산이 많이 고객들이 물어본 분들이 있었는데 전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지 말자. 앞으로 이런 완성차들은 이제 지분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환율이 크게 요동칠 것 같으면 못 올리죠. 못 내리죠. 금리를. 예. 그래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이번에 그 연준의 6월달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연준이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올리거나 이게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목표치가 3.3%였어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3%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0.3%가 큰 겁니까 하는데 지금 뭐 미국이 0.25 올리는데도 10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뭐 그게 뭐냐면 연준이 경기가 침체가 돼서 금리를 낮출 때 보통 4% 정도 낮췄습니다. 2001년에도 9.11이 터졌을 때 5점 몇 프로였던 게 1%까지 내려왔거든요. 약 4% 정도인데 이 4%를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죠. 연준은. 네, 다음에도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4%까지 못 갈 것 같다는 거를 연준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블러드 총재 당시 매파였는데 지금은 약간 비둘비둘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CNBC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비둘기파로 변했냐. 왜 2018년까지도 뭐 1%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리고 그 핵심 3인방 앨런, 그 피셔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같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7월달에 올 것 같아 몰라요. 모르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고 늘리겠던 사람들이 모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달러는 제가 그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게 예전에 그 2018년 정도 되면 3.3% 연준 목표치까지 갈 줄 알고 미리 달러를 땡겨 놓은 거였습니다. 일본이 작년 6월 달에 125까지 떨어졌던 게 뭡니까? 아베 정부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으니까 미리 그걸 선반영해 놓은 거였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엔고가 오면 완전 휘청했던 거고. 그래서 달러도 적어도 지금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이제 하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다시 달러를 털고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털리는 달러가 많으면 약세로 가겠죠. 예, 뭐 그렇게 되면 이머징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벌었기 때문에 이때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선진국들은 뭐 할 것도 뭐니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머징들은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재원 확보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있죠. 중국이 그저께인가요? 고시환율을 또 추가로 꽤 큰 폭으로 절하를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중국은 올해 1월 달에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게 얼마 안 됐죠. 이게 뭐예요? 위안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해 기준으로 전화를 용인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 네, 달러가 강하지 않을 거라. 달러가 강하지 않으니까 달러가 이 정도였다가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절해도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하를 용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이 일단 돌아와야 되거든요. 부동산 돌아오는 데는 역시 대출, 돈의 힘이 짱이기 때문에 중국도 약간 이제 숨통을 조금은 튀어간다. 당장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만 봐도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그대로 있어요. 조금씩 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공격도 없고 중국 당국도 뭐 크게 그리고 안전장치 지난주 설명드렸죠.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예전 같은 패닉이 올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1, 2월 달에 브렉시트가 결정됐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코스피 1400도 갔을걸요? 박살 났을 겁니다. 그때 완전히 뭐 2월 중순, 초중순에 브렉시트 결정 났으면 뭐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돌아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면 달러 인상 가능성이 뒤로 좀 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머징들이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도 달러 인상, 금리 인상이 계속 미뤄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는 꽤 큽니다. 자기 전에 한 30분하고 출근할 때 30분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머징도 인간적으로 한번 이제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꼭 근데 이머징이 성과가 있어야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수익을 나면 더 많이 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시장이 정상으로 좀 돌아오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전에 버냉키하고 그 서머스 한때 이제 차기 그 연준 총재로 거론됐던 서머스가 공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참 만약에 뭐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게 공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말싸움을 하잖아요. 뭐 어느 계파가 뭘 했다, 뭐 박근혜가 누구와는 악수를 했다, 어디에 앉았다. 아니 그 조찬회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어디에 앉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앉다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앉은 거 아닌가? 뭐 근데 그 우리의 후진성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머스는 뭐 그러니까 재정적자 늘릴 필요 없다, 양적 완화를 괜히 해봐야 나라비만 늘어난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버냉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버냉키는 뭐라고 했냐면, 이놈이 그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환율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수출만 하고 저축만 한다는 거죠. 중국, 일본, 독일 이런 데서 환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자국 환율을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한 다음에 그 돈을 자기 내수에 쓰거나 투자하지 않고 그냥 미국 국채만 사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자꾸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한 거예요. 저는 버냉키가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국가들은 뭐 우리는 특히나 심하죠. 어떻게든 달러를 모으자 이거지 않습니까? 외환 보유고 많으면 사람들 막 기분 좋아하고 자기 돈인 것처럼. 예. 왜? 달러 모으는 게 애국이고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거라면 수출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걸로 내수를 키워놔야 글로벌 경기가 다운됐을 때 내수로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수는 죽든지 말든지 수출 주도 기업을 밀어가지고 수출한 걸로 그걸 다시 미국 국채 사모으는 걸로 단순하게 국가 운영을 하니까 걔네들이 내수가 없고 이제 환율 전쟁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냥 미국 국채 가격만 올려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버냉키가 얘기를 했고, 저는 그쪽을 더 동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버냉키가 뭐라고 했어요? 재정정책 해라. 외환 보유고가 뭐가 그래 중요하냐. 네? 그렇게 겁이 나면 우리가 수억 걸어줄게. 달러가 필요하면 달러 빌려줄 테니까 모은 달러 가지고 재정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부양을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제일 갑갑한 게 일본이니까 일본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게 뭐 사실 외환 보유고가 약간 현금은 좀 있어도 통화 수합이 잘 걸려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땡겨오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갖다 주면 되고, 그 번 돈 가지고 내수 진작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수출 주도 국가들이 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시장에는 미국 국채가 씨가 마르고, 아니 그런 나라들이 번 돈으로 국채 사가지고 무슨 그 내수나 뭐 수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 미국만 좋은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버냉키도 갑갑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그래서 같이 좀 가야 되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봐야 내 거 뺏고 네 거 뺏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조로 가야 되고, 공목 과잉된 건 털어내고 새로운 걸 만들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참 이게 지나고 보면 참 이 시기가 중요하게 느껴질 거라고 보죠. 지금까지 단순하게 해왔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부자들만 불린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시장이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장이 그것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정부의 역할, 사회 역할이고, 이제 근데 정부가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좀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뭐 시장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수혜를 보는 섹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들은 사실 언론도 좀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뭐 잘 될 거란 말보다 안 될 거라는 말들이 많고, 되게 또 언론들은 또
뭐 칭찬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또 본인의 역할이니까 좀 그렇고요. 근데 너무 그것만 보게 되면 깊이 없이 현상만 보게 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친다. 기회를 놓친다. 주가가 언제부터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좋아지겠습니까? 메타공플리라는 말도 있죠. 소문에 써서 뉴스 파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그냥 다 안 될 것 같을 때 싸게 사두자. 그런 겁니다.